제 인생의 주요 관심사가 뭐냐면요. 고통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고통이나 타인의 고통에 관심이 많아요. 맨 처음부터 관심이 많은 건 물론 아니었죠. 그런데 뭐 예를 들면 4.3을 공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폭력을 공부하거나 그러다 보면 당사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다음에 저의 삶하고 반영을 하게 되면 인간의 삶에서 고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한국 사회가 외국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잘 살고 막 명랑하고 막 흥이 넘치는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라는 기사를 읽었어요. 장하준 선생이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사실 현실적인 얘기죠. 제가 오랫동안 서양사를 공부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역사 공부를 옛날서부터 오래 했으니까 지금 시대가 다른 시대에 비해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니? 아니면은 어느 시대도 다 그렇게 어려웠니?" 근데 이제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아 왜 너답지 않는 그런 질문을 하냐."고.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가 가장 인간들이 살기 힘든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자기가 아니에요. 아 그 정말 맞는 말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시대를 살아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같은 시대라고 할지라도 지역이 다 다른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멍청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의문의 또 현답이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서로 인제 "아 맞아." 이렇게 맞장구를 친 게 있어요. 그건 확실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가 가장 힘들었고 불행했고 뭐 심지어 뭐 패스트가 있었던 홀로코스트가 있었던 대학살이 있었던 그런 어려운 시대가 있었겠지만 포인트는 이거죠. 그 시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1592 년에요. 임진의 날이 났어. 그런데 그때는 한양에서 있었던 일을 전남 나주까지 다 한꺼번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경험적인 의존 외에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왠지 그 친구하고 저하고 결론은. 매체의 발달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완전히 알게 됐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처럼 사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편집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타인이 자기 인생을 좋은 것만 보여줘서 편집한 그 인스타그램을 보고 상대적인 불행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죠. 저도 그래요. 주로 이제 여행하고 음식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매일 저렇게 여행하고 좋은 집에 살고 매일 저렇게 좋은 음식을 먹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을 보면 '아 내 삶은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은 인터넷 때문에 전 세계 지구인이 어떻게 사는지 이게 전쟁 상황까지 다 중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고통과 더불어서 당대의 사람들의 삶의 상황을 알게는 됐다는 점이죠. 그게 5,000년 역사 동안 한 최근 20년 내에요. 그래서 그 점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 얘기를 나눴고 사실 이런 얘기들은 많은 매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편에서는 행복이나 뭔가 잘된 거를 경쟁하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자녀 교육이라든가 재산을 모은다든가 그런 식의 경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외로 또 인제 '누가 더 힘든가.' 이런 고민을 많이 나누시지 않나요? 근데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또 있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같은 거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저부터도 저는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15년 정도 되는데 아직도 어머니 생각이 하루에 반쯤 음 그리고 어머니 침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리고 어머니하고의 관계에서 형성된 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누구나 맞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마다 대응 방식이 있겠죠. 의사의 도움을 받든 약물의 도움을 받든 운동을 하시든 친구들하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를 하시든 술과 친구가 되시든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 실존주의적 접근이 저한테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뭐라 그럴까? 여러분하고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실존주의적인 접근을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보죠. 우리 다 아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실존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인간의 조건에 대한 인식이죠. 인간의 조건. 실존주의가 생각하는 인간의 조건. 첫 번째는 나도 죽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죽는다는 거죠. 나도 죽고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죽는다는 거죠. 이거를 수용한 다음에 일상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수용이 아니라 의식만 해가지고 공포에 있거나 건강염려증에 걸리거나 그렇게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알면서도 현실에서는 집중해야 되는 자기 일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존주의에서는 자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자유가 우리가 또 생각하는 자유는 아니죠. 여기서 자유는 프리덤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willing, 의지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모든 사람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식의 시도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을 추구하고 선택할 힘이 있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자유에 대한 쉬운 얘기가 이런 거죠. 나는 폭식할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폭식을 포기할 자유가 있는 거죠. 그건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보통 나쁜 식으로만 자유를 많이 생각해요. 폭식을 할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폭식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걸로 연결되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나다예요. 폭식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내 몸은 내 것이니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고 이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는 거죠. 내 몸과 마음을 분리시켜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망치겠다. 이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 자유는 포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몸은 내 아이의 것이다. 이 구호도 어떨 때는 맞아요. 남 뺏어가려고 했을 때는. 그렇지만 내 몸이 바로 나라고 했을 때는 내 몸의 나쁜 짓을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카프카의 단편 중에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라는 단편이 하나 있어요. 뭐 단편이라고 해야 될지 꽁트라고 해야 될지 잘 안 알려졌는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아주 옛날에 연극 배우 추성웅 선생님 이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는 연극으로 이거를 이제 개작을 해가지고 모노드라마로 롱런 기록을 세워서 우리나라에서 알려지게 됐죠. 추성웅 선생님 따님이 그 추상미 감독이자 배우죠. 그래서 빨간 피터의 고백은 기록적인 역사를 쓴 작품인데 원래 원전은 카프카의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의 어떤 소설가가 똑같은 제목의 소설을 썼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이 훨씬 더 잘 썼어. 그 2개를 다 읽었는데 한국 사람이 훨씬 더 잘 썼어. 그 한국 사람은 정찬 선생님입니다. 네, 어쨌든 이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는 뭐냐면 인간이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데리고 와요. 그 원숭이를 이제 가둬놉니다. 막 구경을 시키는 거죠. 카프카가 아까 동물 무슨 변신 얘기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카프카가 원숭이의 입장에서 그 화자의 입장에서 인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인간들아, 나를 잡아놓고
구경하는 사람들아 내 얘기를 들어봐라. 그걸 갖다가 학술원 회원들한테 얘기하는 형식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소설의 정찬 선생님 버전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제가 너무 웃었는데 이 원숭이가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자유 문제 너무 복잡하니까 지나갑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자유라는 말은 참 어느 사상에도 다 나와요. 이 자유라는 말이. 이게 프리덤이든 윌이든 리버티든 초이스든 다 나옵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말처럼 복잡한 말이 없죠. 이 너무 골치 아픈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현실에서 가장 그런 게 뭐예요? 소수자 혐오나 약자 혐오가 분명한데 표현의 자유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럼 막 미치잖아. 물론 이제 표현의 자유는 원래 약자만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지만 보통 경우에는 자기들이 막 남한테 굉장히 나쁜 짓을 하고 막 폭력적인 행위를 한데 자유라는데 이건 뭐 노상방뇨할 자유, 성폭력할 자유, 남의 논문 훔칠 자유,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다 자유. 자유라는 말이 들어가면 굉장히 합리화되는 게 많죠. 내 인생 내가 맘대로 하겠다는데 자유라는 말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각기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쓰기 때문에 이 자유 얘기하려면 엄청 골치 아픈 거죠. 근데 실존주의에서는 저는 이 말이 되게 해방됐어요. 자유는요,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유의 본질은 이 불안한 겁니다. 자유의 본질은 불안한 거예요. 왜냐?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미치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는 오싹해요. 어떤 것을 자기가 선택하든 간에 그 결과가 자기 자신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하고 그만큼 자유는 사실은 선택을 의미해요. 선택을 의미하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확실성이에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진로 고민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겠어요. 사실은 다 그 선택의 문제인데 영어 장난을 좀 하자면 선택이 decide잖아요. decide. decision. 결정. 근데 원래 D가 둘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사이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이다라는 의미가 있죠. 제노사이드, 페미사이드, 허머사이드, 슈어사이드. 인종청소, 여성 살해, 자살. 그러니까 디사이드라는 말을 해석을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죽이는 겁니다. 다 가질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없애는 거죠. 그래서 결정이 힘든 거죠. 왜 힘들어? 둘 다 갖고 싶으니까. 여기서 고상한 말로 하면 실존적 고뇌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은 궁극적으로 혼자라는 거죠.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다른 법칙이 없죠. 이거는 그냥 숙명이죠.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 거죠. 이게 실제 존재로서의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 같은 것은 원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잊기 위해서 추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삶에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를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기 위해서 추구한다는 의미죠. 이 네 가지가 인간의 고통에 대한 실존주의적 접근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는 이런 인간의 조건에 직면하도록 돕거나 혹은 스스로 직면하자는, 이 직면이라는 것은 뭐 이게 엄청난 팩트에 만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유한하고 혼자 죽고 혼자 산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의 영역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실존을 지속시키려는 자유.
죽을 운명을 알고 혼자라는 운명을 알지만 현실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실존을 지속시키려는 노력. 이것이 이제 고통에 대한 실존주의적인 접근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이런 조건에 있으니까 외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고민이 올 때 주문을 외워요. 왜냐면 어차피 삶은 힘들다. 어차피 삶은 고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 삶은 원래 힘들다. 그러니까 행복을 구하지 말라. 행복을 구하지 말고 이 현실에 접속하자. 가장 불행한 상태가 뭐냐면요. 이 어빈 얄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여행을 갔어. 여행지를 즐겨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어떤 여자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야. 근데 그걸 여행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방해하는 걸로 보면서 극도로 자기 자신한테 분노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구조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24시간 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여행 가가지고 여행지를 즐겨야 되는데 여행지에서 논문 생각하고 일 생각하고 엄마 생각하고 계속 그 생각에 거의 일상을 지배하니까. 그런데 제가 얄롬 책을 가끔 봐요. 왜 현실에 있지 못하고 알고도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는가. 단 한순간만이라도 해피하고 자연을 즐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연을 아무나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성숙한 인격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람하고 헤어질 때 태도라든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연이나 여행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 자연이나 여행에 인할 수 있는 사람. 인간은 공간적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기 삶을 통제하고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비록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태지만 우리한테는 행복 추구권이 있잖아요. 행복할 권리는 없어요. 하지만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있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한순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과거와 원인은 잠깐 생각해도 되지만 그것은 문제 해결하고 혹은 행복해지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페미니즘 좋아했다가 나중에는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페미니즘은 계속 원인을 찾거든요. 원인을 찾고 분석을 하거든요. 수학상 중에 노벨상에 해당하는 필즈상을 탄 허준희 교수가 자기 하루에 4시간만 공부한다는 거 아니에요. 4시간만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삶을 살아야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의 행복이죠. 심리학 용어 중에 스트로크라는 용어가 있어요. 스트로크. 아마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테니스에서 공과 채의 그 반동이 탁 맞는 그런 건데 그걸 스트로크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스트로크란 말이 다른 뜻으로는 자극이란 뜻이 있어요. 심장 박동이 뛰는 거, 이 스트로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스트로크란 말을 비유적으로 많이 쓰는데, 인간은 스트로크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스트로크 없을 때 외로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소외든 외로움이든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고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스스로 나의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가, 이럴 때는 혼자든 둘이든 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식은 2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몰두하는 어떤 것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비슷한 외로운 사람들끼리 가끔 연락하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우리 매거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30년 전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예전에 기주촌 여성운동 미군 범죄 관련한 일을 했을 때 같이 조금 일을 했던 친구들인데 30년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30년이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들었고 나서부터 막 별의별 생각이 다, 여기 지금 30살 안 된 분도 계실 텐데 30년 전 친구들이 연락을 해서 모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메일을 썼어요. 왜냐면 저는 당연히 그런 모임에 안 가니까. 전 절대로 어떤 모임에 안 갑니다. 안 가는 거에 대신에 인사는 이제 해야 되니까 그들한테 제가 지난 30년 동안 겪었던 생활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부모님 돌아가셨고 공부하고 돈 버니라고 정신이 없었고 어떤 지병을 앓고 있고 그렇지만 언제든지 메일로 연락하자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답장이 온 거예요. 뭐냐면요. 나도 아프다예요. 너 그 병이니? 나도 그 병인데. 우리 언니도 그 병인데. 너 그 병이니? 우리 형부도 그 병인데.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과 이 나이듦에 대해 가지고 집단 메일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저는 카톡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단체 메일이 계속 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자기 병명을 다 밝히고 나니까 갑자기 30년의 세월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고 생생하게 현재를 사는 것 같고 그 얘기는 다 하더라고요. 나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나만 괴로운 게 아니었구나. 자기가 아픈 거를 알면 일거리가 안 들어오고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할까 봐 자기가 아픈 걸 많이 숨겼대요. 그 말이 제일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서 그 말이 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안 아픈 척하면서 자기를 속이고 주변을 속이고 살아왔는데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온갖 병명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마음이 편하고 덜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한번 댓글에 남긴 것처럼 우리는 각자 작은 쪽배에 타고 있지만 서로의 불빛을 바라보거나 혹은 등대를 같이 향하거나 그럼으로써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각자 조금씩 연결돼 있다가 그런데 또 언제나 또 연결되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는 사실 가장 개인적으로 존경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저한테 아주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한 부부가 50년 이상 같이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어떤 것인지 저는 하도 혼자 살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제 주변에는 어머님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어머님들마다 좋아하시는 게 다 있죠. 어떤 어머님은 명절 때 3박 4일 호텔에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끼니 걱정 없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어머니는 무조건 현찰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머니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들어드리는 거. 여러 가지 그 어머니들마다 제일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들 중에서 저는 그런 어머니들이 좋아요. 며칠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타인을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런 시간이 어느 누구한테나 사실은 필요한 거죠.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있다면 사례를 많이 들면서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어요. 오늘 제 얘기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고통이 있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저 되게 비관적인 사람이거든요. 엄청 비관적이고 그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불만이 많고 분노도 많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동안에
굉장히 사고가 스스로 약간 긍정적이 됐어요. 말하는 동안에 제가 조금 변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한 거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제가 말은 또 이렇게 해 놓고 저는 또 막 집에 가서 괴로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참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왜 불가능한 거에 그렇게 목을 맬까?' 아 저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데 평생 그거 그리워하다 끝날 것인가? 인생의 시간들이 슬픔으로만 가득 찬 거. 그렇게 살 필요는 없죠. 아마 그거는 먼저 별이 된 사람들이 바라는 바도 아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절대적인 불가능에 도전하지 마세요. 제가 차라리 지금 운동선수가 되는 게 빠르겠지 죽은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는 게 빠르겠습니까? 불가능에 도전하지 말고 현재 내 상황에 직면하고 거기서 자유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죠.